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PBM 인 디테일을 주제로 진행되며 좌장은 건국이대 김태엽 교수님과 제가 함께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2 안녕하십니까. 출석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태엽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병원 마취청정학과 김태엽입니다. 오늘 외상마취학회라고 새로 연구회가 설립됐는데요. 학회가 겹쳐서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첫 두 연자분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성균관의대 장준호 교수님이시고요. 장준호 교수님은 1992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성균관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그럼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혈액종양내과에 있는 장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네미아 매니지먼트 인 프리오퍼러티브 캔서 페이션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암 환자에 있어서 아네미아의 프리발런스는 30에서 많게는 9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그 빈혈에 대한 원인은 멀티팩토리얼한 팩터로 언더라인 코모비디티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말리그넌시에 의한 디렉트 이펙트, 그래서 본메로 인필트레이션이나 튜머 사이트에서 크로닉 브러드 로스에 의한 거, 그리고 말리그넌트에 의한 인다이렉트 이펙트로 이제 식욕이 감소하여 뉴트리셔널 데피션시가 오든지 이뮤 미디에이티드 안티바디에 의한 헤몰라이시스가 있든지 사이토카인 프로듀스에 의한 아이언 시퀘스트레이션을 유도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도식화로 보면 그러니까 레드셀 라이프 스팬이 감소하고 EPO 프로덕션이 감소하고 본메로 서프레션이 일어날 수 있고 아이언 데피션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웨이트와 칼캑시아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식욕이 감소하고 퍼티기하고 필링 C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멀티팩토리한 원인으로 아네미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복잡한 그림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본메로의 프로덕션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인트라바스큘라 디스트럭션은 여러 가지 뭐 키모세라피에 의한 거라든지 캔서 셀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헵시딘에 의해서 이제 이 밑에서 흡수나 이 그 저장된 철이 이제 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익스트라바스큘라한 오리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캔서 자체에 의한 그 로스가 블리딩에 의한 로스가 생길 수가 있고 간에서 인플라메이터리 스티뮬레이션을 받으면 헵시딘이 분비가 돼서 이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아이언 흡수와 아이언 그 트랜스포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특히 아이언 데피션시 스테이투스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 스테이투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캔서 그 암종별로 아이언 데피션시가 얼마나 생기고 그 아이언 데피션시가 아네미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면 전체 환자에서는 약 42% 환자에서 우리가 아이언 데피션시 스테이투스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게 한 33%의 환자에서 아이언 데피션시에 의한 아네미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언 데피션시 하면 그 블리딩에 의한 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GI 캔서에서 아이언 데피션시가 가장 많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렁 캔서, 콜로렉탈, 판크레아틱 캔서 특히 판크레아틱 캔서에서 가장 높은 걸로 이 미루어 보아 솔리드 튜머에서의 아이언 데피션시는 꼭 블리딩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더더욱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 스테이투스가 암 환자의 아네미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했던 데이터인데 헤모글로빈이 10일 이하이거나 키모테라피를 할 때 헤모글로빈이 2 이상 떨어지는 환자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45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우리가 이제 그 암을 진단받았을 때 14.2%가 우리가 아네미아가 있었고 트리트먼트 중간에 37.4%가 우리가 아네미아가 발생을 했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트랜스퓨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네미아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2010년에는 아주 간단했죠. 아네미아가 있으면 IV나 오랄 아이언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라. 아네미아하고 크로닉 디지즈가 있으면 트랜스퓨전을 해라. 아주 간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죠. 근데 많은 온콜로지 선생님들이 지금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021년 프랙티스를 보면 Absolute Iron Deficiency에는 IV 아이언과 오랄 아이언을 쓰고 그다음에 Functional Iron Deficiency가 있을 때는 아이언 리플레이스먼트와 EPO를 같이 쓰는 걸 고려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페리틴이 800 이상이면서 T셋이 50% 이상일 때는 아이언 데피션시가 아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정의, 이 페리틴과 T셋을 가지고 하는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의 정의가 맞지 않다라는 이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랜스퓨전을 하면 서저리 환자에서 트랜스퓨전을 한 사람이 트랜스퓨전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모탈리티가 높다라는 걸 뭐 이제 주지하는 사실이고요. 캔서 페이션트에서도 수술을 받든 안 받든 트랜스퓨전을 했던 사람이 트랜스퓨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서바이벌이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 이미 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암종별로 보더라도 아네미아가 있는 환자에서 아네미아가 없는 환자보다 오버럴 서바이벌이 낮다는 것들이 알 수가 있고 캔서 스페시픽 서바이벌에 있어서도 아네미아가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서바이벌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가스트릭 캔서에서도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서 스테이지 3에서도 스테이지 3 A, B, C에서도 전부 이제 아네미아가 있는 그룹들이 예후가 나쁜 것으로 우리가 증명이 됐고요. 서브그룹 어널레이시스를 했을 때 나이에 따라 6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그리고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불문하고 아네미아 환자들이 논 아네미아 환자의 그룹에 비해서 오버롤 서바이벌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네미아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예전엔 그냥 트랜스퓨전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네미아가 있다. 아이언 데피션시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트랜스퓨전을 해주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트랜스퓨전을 하면 헤모글로빈이 메인테인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면 캔서 아네미아 트리트먼트에서 예전에는 IDA와 ACD, 아네미아 크로닉 디지즈에서 여기서는 트랜스퓨전만 했던 환자들 사이에 우리가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라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IDA와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트랜스퓨전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여기에 대한 치료로서 고농도 IV 아이언을 쓰는 것이 이 캔서 아네미아 트리트먼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Absolute Iron Deficiency, Functional Iron Deficiency, Possible Functional Iron Deficiency, No Iron Deficiency를 시럼 페리틴 레벨과 T셋으로 이제 나눠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일반 IDA 환자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리즈너블한 파라메타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캔서 아네미아에서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에 어게인스트 하는 그룹들이 많아져서 최근 이제 굉장히 디베이팅 하는 그런 포션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했던 연구인데요. 여러 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캔서 아네미아 페이션트에게 이제 케모테라피나 타겟 테라피를 하는 첫날 같이 IV 아이언 페린젝트를 1000ml를 준 다음에 3주, 6주, 8주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되느냐를 팔로우하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헤모글로빈 리스폰스에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1 이상 증가하거나 헤모글로빈 자체가 11 이상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본 클리니컬 프로스펙티브 페이스 2 파일럿 스터디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보면 고무적인 게 이게 이제 VG3의 헤모글로빈 리스폰스가 약 70%. 그러니까 아이언 스테이투스가 어찌 됐건 IV 아이언을 캔서 환자에게 줬더니 약 70%에서 이 8주의 반응이 있었고 이러한 반응이 3주째는 40%,
6주째는 60%, 그리고 8주째 70%로 서스테인하게 이제 리스폰스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헤모글로빈 체인지도 3주째는 0.5, 그다음에 6주째는 1.35, 8주째 1.77로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 아이언 스테이투스와 상관없이 이것들이 스테이디하게 유지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폰스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헵시딘, IL6, T셋, CRP, EPO, 페리틴을 전부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헵시딘이 낮은 그룹에서 리스폰더에서 이제 낮은 그룹에서 리스폰더가 훨씬 많은 p-value가 0.007인 정도로 헵시딘이 낮은 쪽에서 리스폰스가 있어서 헵시딘이 이러한 functional ion deficiency를 나타내는 파라메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파일럿 스터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리스폰더에서 이렇게 헵시딘은 전부 이 낮은 쪽에서 형성이 되었고 non 리스폰더는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보아서 역시 헵시딘이 낮은 쪽에서 리스폰스가 뚜렷하게 증가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식화된 화면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보다 조금 늦게 퍼블리시된 그런 논문에서 터키 스터디인데요. 여기서도 저희와 똑같은 그런 그 디자인으로 스터디가 되었고 헤모글로빈 체인지도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앱솔루트 아이언 데피션스에서도 이 위크 9까지 시간이 가면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스테디하게 유지가 됐고 펑션 아이언 데피션스에서도 증가를 됐고 그 다음에 노 아이언 데피션시라고 했던 그룹에서도 아네미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이제 그룹 1, 2, 3로 나눴는데요. 확실히 IV 아이언을 줬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퍼블리크가 됐으면 임팩트 팩터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갔을 텐데 아무튼 천만다행으로 제가 조금 더 퍼블리케이션이 좀 빨랐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파라메타 중에 헵시딘이 중요하다고 발표를 하였고 로 헵시딘 레벨에 있었던 78%의 환자에서 리스폰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1, 근데 앱솔루트 아이언 데피션시가 있는 환자에서는 로 헵시딘 그룹에서 100%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펑션 아이언 데피션시인 그룹에서도 저희와 비슷하게 한 65%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이제 그 캔서 아네미아 환자에 있어서는 헵시딘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바이오마커로서 이 리즈너블 하겠다라는 것들을 증명한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논문의 이제 결론을 보면 안티캔서 트리트먼트를 받는 환자에 있어서 IV 아이언을 줬더니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했고 베이스라인 헵시딘 레벨이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불행하게도 헵시딘을 우리가 이제 커머셜리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지금은 연구 레벨에서만 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다른 임상을 통해서 이제 헵시딘을 우리가 상업화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몇 가지 스터디를 소개해드리면 이것은 이제 IV 아이언을 우리가 줬을 때 앱도미널 서저리 환자에서 프리오퍼러티브 IV 아이언의 이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싱글 센터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로 호주에서 이제 시행했던 그런 스터디고 72명을 대상으로 랜더미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IV 아이언을 프리옵에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지 않고 그런 것들 비교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인시던탈한 그 트랜스퓨전의 인시던스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봤더니 이제 프리옵에 IV 아이언을 주었던 그룹에서 프리오퍼러티브 트랜스퓨전이라든지 인트라오퍼러티브 트랜스퓨전, 포스트오퍼러티브 트랜스퓨전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토탈 페이션트 트랜스퓨전이 31%와 12.5%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어서는 랜더미제이션 이후에 입원할 때 당시에 이제 헤모글로빈 레벨이 이제 그 IV 아이언 그룹이 상당히 높았고 퇴원 후 4주 이후에도 헤모글로빈 레벨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너무 이제
이제 컨트롤 그룹에서 예후가 나빴기 때문에 터미네이션 했던 그런 스터디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프리오퍼러티브 IVIron이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한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논문이죠. 김영우 선생님께서 이제 2017년 자마에 퍼블리케이션 한 논문이고, 이제 IV 페린젝트를 썼던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했던 굉장히 454명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라지 스터디였죠. 그래서 이 멀티센터 랜더마이즈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페이션트 브라인디드 스터디로 해서 자마에 실렸던 대표적인 이제 그 IVIron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그 헤모글로빈 리스폰스가 12주에 이 보였던 환자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스터디의 이제 키 파인딩 중에 하나는 IVIron 그룹에서 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아네미아 매니지먼트를 한 그 퍼센테이지가 1.4%로 6.9%인 그 플라시보 그룹에 있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히모글로빈 레스폰스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보시면 92%와 54%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고, 헤모글로빈 10 이상인 그룹에서도 97%, 72%, 11 이상인 그룹에서도 88과 47%, 12인 그룹에서도 64와 이제 23%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가지고 포스트 오퍼러티브 IVIron이 피서블하고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한 그러한 스터디였습니다. 잠깐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스터디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면 페이스 3 스터디입니다. 케모 인듀스드 캔서 아네미아에서 페린젝트를 준 그룹과 지금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를 한 그룹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우리가 이제 했었고, 이것은 이제 페이스 2 스터디가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페이스 3 스터디를 통해서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 대상자 등록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한 환자가 이제 340명인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절반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대로 지금 쭉 환자 인롤이 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한 77명, 이제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동아대병원 있고, 최근에 이제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이제 조인을 해서 환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이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캔서 아네미아 페이션트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보면, 이제 헤모글로빈이 10일 이상인 환자에서는 치료가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8에서 10일인 사람과 헤모글로빈이 8 이하이면서도 심텀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NCCN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페리틴과 T셋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현재 데이터로는 이제 에비던스를 가지고 하는 레커멘데이션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환자에서는 IVIron을 먼저 주자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IVIron을 주자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레커멘데이션 되고 있는 거고요. 헤모글로빈이 7 이하이면서 심텀이 있는 경우, 이건 트랜스퓨전을 역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데이터를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오퍼러티브하게 IVIron을 그럼 언제 줄 것이냐 라는 것들이 이제 이 퀘스천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테마틱하게 스터디한 그런 스터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 그 헤모글로빈 레벨 체인지, IVIron을 주고 나서 헤모글로빈 레벨 체인지를 보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IVIron을 줬을 때 계속해서 12주까지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언 데피션시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IVIron을 줬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렉티브 서저리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아네미아가 있을 때 as soon as possible로 우리가 IVIron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IVIron을 빨리 주면 줄수록 좋겠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 2 스터디나 요르단 스터디에서 봐도, 물론 그거는 이제 위크 9이나 위크 8에 평가를 했지만, 계속하게 스테디하게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IVI온을 우리가 이제 수술에 임박하여 주게 되면 또 불필요한 트랜스퓨전을 더욱더 조장을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IVI온을 주려면 as soon as possible로 early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 의견입니다. 뭐 이건 사족이겠지만 아이언 테라피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트랜스퓨전을 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될 수 있으면 트랜스퓨전을 하지 말자. 오랄 아이언은 역시 그 캔서 아네미아 환자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 데피니트한, 앱솔루트한 아이언 데피션시가 있지 않고는 효과가 없더라. 역시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에서는 IV 아이언을 써야 되겠더라. 그래서 시럼 페리틴이 3에서 5일 정도만 지나면 올라가고 2에서 4주가 되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2에서 2.5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이펙트를 극대화하려면 환자 적어도 이제 뭐 12주가 됐건 어쩌건 이 서저리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IVIN을 빨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게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오퍼러티브 아네미아를 이제 교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IVIN 리플레이스먼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프리오퍼러티브 아네미아를 트리트먼트하는 베스트 초이스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헵시딘 레벨이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로서 사용될 수 있으나 아직은 우리가 커머셜리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IVIN을 early administration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준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아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 네, 김영호 교수님. 네, 장준호 교수님, 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 이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가 캔서 환자들에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캔서 환자들이나 그래서 이제 크로닉 아까 인플레이션 서저리 이런 이제 환자들이 세팅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오퍼러티브하게 이제 그 아이언 데피션시가 있을 때 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스페인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보면은 오랄 아이언 쓰는 것도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미노즈가 퍼블리시한 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서지컬 페이션트를 캔서하고 캔서가 아닌 환자들을 뭐 구별해서 이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가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는 인트라비너스 아이런을 레코멘데이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캔서 환자랑 아닌 환자를 좀 구별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좀 달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캔서를 비롯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스테이투스가 있는 DM이나 하이퍼텐션 이런 환자들도 베이스라인 페리틴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환자들을 아이언 데피션시라고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환자들이 좀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다음에 코모비디티가 있는 환자들의 이제 그 수술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 고려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인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베이스라인 헵시딘이 높거나 이제 인플라메이토리 스티뮬라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IDA로 분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랄 아이언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취과 입장에서 보면 수술 중에 트랜스퓨전 한 환자, 캔서 환자들 중에 리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저희 마취과 프랙티스에서 트랜스퓨전을 굉장히 헤지테이션 하거든요. 교수님 연구 결과가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데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아네미아 환자들에서 그런 사용하는 그 아네미아를 미리 고정하는 그런 것들이 캔서 리커런스에도 레이트에도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도 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기 캔서 리커런스가 트랜스퓨전하고 연관된다는 그런 그 라지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에서 간간히 나오는 그런 페이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리커런스가 됐던 어쨌든 서바이벌이 트랜스퓨전 이후에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는 모든 암종에서 주지한 사실이고 그 라지 데이터에서도 이미 이제 그 퍼블리시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프리옵이 됐건 포스트옵이 됐건 인트라옵이 됐건 그 IBI언에 이 반응을 하는 그룹들이 약 70%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트라옵이나 저기 포스트옵에는 이제 브리딩에 의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아이언 데피션시가 더 그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IBI언을 쓰는 것이 환자 트랜스퓨전을 줄이는데 우리가 트랜스퓨전을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저리나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 특히 더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 인트라옵이나 포스트옵의 IBI언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그 다음 연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재는 이제 건국의대 김태엽 교수님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김태엽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1990년에 전남의대 졸업하시고 현재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태엽 교수님 강의의 제목은 트랜스퓨전 앤 IV 볼륨 리서시테이션 인 트라우마 페이션트입니다.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마취통증학과 김태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트라우마 페이션트 매니지먼트에서 IV 플루이드 트랜스퓨전인데요. 짧은 20분 동안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 사용, 그리고 노멀 셀린, 매시브 트랜스퓨전 프로토콜의 사용과 제한점, 그리고 이를 대신할 골 다이렉트 블리딩 매니지먼트, 우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 오브 케어 비스콜라스 테스팅 T010의 사용, 이 검사를 기준으로 한 FFP와 크라이오 프리시피테이트의 수열, 이를 대신하는 분말화된 건조된 팩터 컨센트레이트인 프로스로믹 컴플렉스 컨센트레이트와 파이브리노젠 컨센트레이트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액의 선택인데요. 다양한 수액을 우리가 선택해서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노멀 셀린, 노멀은 아니지만 노멀 셀린에 클로라이드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또 밸런스 솔루션에서는 하트만 경우 락테이트, 플라스마 라이트 경우에서는 아세테이트와 클루포네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오스모랄티 또 중요한데요. 노멀 셀린 하이퍼토닉 308 정도, 그리고 나머지 수액들은 조금 낮거나 오스모랄티가 제가 비싼 것은 플라스마 라이트가 해당되겠습니다. 노멀 셀린은 과연 노멀인가? 생리식염수는 과연 생리적인가? 답을 드리자면 절대 노말은 아닙니다. 어브노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이 수액에 의존해서 환자를 매니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 요구되는 수액에서 수액의 요구량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요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1리터의 노멀 셀린 투여하게 되면 소듐은 154로 굉장히 많고요. 포타슘 안 들어있어서 언더도싱해서 이거 다량 투여하게 되면 포타슘이 떨어지게 되겠죠.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포타슘을 또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 포타슘 리플레이스먼트가 굉장히 위험한 또 치료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클로라이드가 다량 있기 때문에 클로라이드가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매시브 블리딩 있는 환자에서 하이퍼볼레미아가 있고 하이퍼텐션 있는 환자에서 노멀 셀린이라고 생각하는 NaCl을 투여하면 하이퍼크로레미 에시도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심장의 수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하이퍼텐션은 더 악화시키죠. 그리고 수액을 더 요구하게 되겠고 그러면 하이퍼볼레미아가 발생해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 에시도시스는 코애귤로파시, 블리딩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블리딩을 일으키는 세 가지 트라이어드, 하이퍼칼세미아, 하이퍼더미아 두고서 에시도시스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 인디스 코애귤로파시가 더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솔이라고 불리는 아세테이트 버퍼드 솔루션은 크리스탈로이드는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는데요. 아세테이트는 바이카보네이트 소스가 됩니다. 즉 소듐 아세테이트가
함유된 소듐 아세테이트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로 빠르게 전환돼서 약간 혈중에서는 알칼로시스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또 스트롱 아이언 디퍼런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노멀 셀린 투여하게 되면 스트롱 아이언 디퍼런스가 감소되게 되고요. 락테이트 버퍼드 솔루션, 즉 락테이트 린저 솔루션 하트만을 투여하게 되면 이 락테이트가 한 60분 만에 일부 바이카보네이트 전환돼서 스트롱 아이언 디퍼런스 좀 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아세테이트 버프드 크리스탈로를 사용하게 되면 아세테이트가 15분 동안 거의 전량 바이카본에 전환되기 때문에 스트롱 아이언 디퍼런스는 증가되게 되겠죠. 아무튼 하이퍼볼레미아가 있고 이소시가 심한 환자에서 우리가 수액을 투여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이점이 있는 솔루션은 밸런스, 그 중에서도 아세테이트 버프드 크리스탈로이드가 가장 바람직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2012년 연구 결과인데요. 이미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와 노멀 셀린을 비교했을 때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투여량, 수혈량, 그리고 ABJ 횟수, 그리고 렉틱 애시도시스 치료 후에 다이알리시스를 받는 환자의 수에서 노멀 셀린 사용하는 것과 월등히 높게 나타나서 환자들한테 한풀한 이펙트를 나타낸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사망률이라든지 소화기관, 키드니, 심장, 호흡기 기능에서도 플라즈마 솔루션, 밸런스 솔루션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메이저 히머리지와 메이저 인펙션,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한 컴포지트 아웃컴에서도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가 노멀 셀린에서 비해 월등하다고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 투여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3년 자마에 나와 있는 그거를 보면 심지어 매시브 트랜스피전을 요구하는 환자에서도 RBC 투여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플라즈마 사용량도 감소되고 있고 특히 크리스탈로이드 투여량이 극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구 결과는 2005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고요. 2008년을 전후로 극적으로 크리스탈로이드 투여량이 감소되고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프랙티스는 어느 연도에 머물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볼륨을 매니지하는 데 사실 크리스탈로이드로 오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영역이거나 키드니 펑션이 떨어지는 환자에서는 네프로톡시스 때문에 헤스의 사용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인트라바스큘러 볼륨 유지하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를 사용할 때 키드니 인저리가 있거나 유발할 수 있고 또 키드니 인저리가 있는 환자에서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를 대신한 알부민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를 대신할 다른 수액 제제인 콜로이드 제제인 젤라틴 제제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인트라바스큘러 볼륨 매니지먼트, 특히 브리딩 환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투액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조심히 고려를 해서 그래도 아직은 볼륨 임팩트가 큰 하이드록시 에틸 스타치에 의존하는 면이 상당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액을 투여하든지 간에 크리스탈로이드 콜로이드 투여하게 되면 RBC를 다일루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kg 성인이 인트라바스큘러 볼륨이 4.5리터라고 했을 때 헤모글로빈치가 15다. 그러면 RBC 매스는 2리터 정도 되고요. 여기에 어떤 수액이든 간에 1리터를 투여하게 되면 헤모다일루션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상 헤모글로빈치를 갖고 있는 환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미 블리딩이 많이 돼 있거나 블리딩을 상쇄하기 위해서 크리스탈로이드나 콜로이드를 많이 투여된 환자에서 또다시 1리터 정도의 수액을 투여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RBC 트랜스퓨전의 트리거가 되는 헤모글로빈치가 헤모글로빈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치료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과량 투여하거나 그런 조금이라도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투여하게 되면 우리가 검사 결과에 의존하는 수혈을 하는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RBC 수혈을 처리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탈로이드든 콜로이드든 투여하게 되면 체내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는 다행히도 투여하게 되면 전부 아마 소화기관 내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밖으로 꺼내서 누르게 되면 물을 다 토해내게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르죠. 수액을 많이 투여하게 되면 이 조직, 인터스티슘으로 수액이 이동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폐, 실질 또는 그런 데로 가서 폴모니 이데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중환자를 더욱 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우리가 플라즈마 볼륨, 특히 인트라바스큘라 루멘에 수액을 투여했는데 그 수액의 상당수가 인터스티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고요. 이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의식 있는 환자한테, 볼런티어한테 락테이드 솔루션 1리터를 좀 더 빠르게 또는 좀 느리게 투여했더니 플라즈마에 있는 볼륨 이펙트는 좀 이따 바로 사라져버리고 대부분 인터스티심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이 15분에서 30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하이퍼볼레미아에 의해서 볼륨 리서치 대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면 미리 투여하거나 또는 과량 투여된 수액은 바로 인터스티심으로 이동해서 인트라바스큘라 루멘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과량 투여된 수액은 우리 엔도셀륨의 베리어인 엔도셀리얼 글라이코칼릭스를 파괴시키고 더 인터스티심으로 그 뚝이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인트라바스큘라 플루이드가 인터스티심으로 과량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것들은 이 현미경에서 보듯이 혈관 사이에 글라이코칼릭스, 까만 칼릭스 다 파괴되어 있고 그걸 넘어서 그 뚝을 넘어서 물이 퍼져 있는 마치 홍수 재난 시에 강 하구에서 뚝이 무너진 상태에서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과도한 양의 수액이 폐실질로 이동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가 인트라바스큘라에서 인터스티슘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웨이트 게인이 생기죠. 사실 뭐 다른 걸로 모니터할 수는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아무튼 웨이트 게인이 20% 이상, 체중이 20% 이상 되면 모탈리티 거의 100%에 된다는 거. 또 10% 이상만 증가돼도 모탈리티가 벌써 20% 증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액투여,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액투여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액투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하이퍼볼레미아와 하이포볼레미아를 피한 노모볼레미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일단 살리고 보자. 결국은 나중에 환자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시브 트랜스퓨전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이건 픽스드 레이시오로 RBC, FFP 플랫을 픽스드 레이시오로 투여하게 되는데요. 1대 1대1이냐 1대 1대2냐 RBC가 2이냐 1이냐에 따른 이 조성의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RBC를 2로 한 경우는 물론 투여하게 되면 헤마토크리스가 빠르게 오르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클로팅 팩터라든지 혈소판수의 보충은 더뎌지거나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이미 다른 병원이거나 치료 전에 RBC를 수혈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고정된 레이쇼를 가지고 수혈을 하는 것은 결국은 트라우마 인디스 코애귤로파시로 인한 즉 코애귤레이션 팩터의 부족이라든지 혈소판 부족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실은 실제로 MTP 프로토콜 픽스드 레이쇼로 RBC, FFP 플랫을 1대 1대1로 투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치료 초기 1시간 이내에 이 레이쇼를 성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즉 RBC는 우리가 금방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지만 빠르게 투여될 수 있지만 FFP와 플랫은 특히 FFP는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크로스 매칭하는 시간이 걸리고 혈소판조차도 빨리 우리가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치브먼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일한 연구 결과에서 처음 30분 동안에 우리가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는 유일한 혈액 계제는 RBC뿐이고요. 그 이후에 준비되는 대로 FFP나 혈소판을 투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픽스드 레이시오 MTP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환자에게는 RBC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을 수 있겠습니다. 즉 만약에 다일루셔널 코애귤로패시가 있는 환자에서 픽스드 레이시오 트랜스퓨전을 시행하게 되면 MTP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다일루션으로 인한 코애귤로패시 심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2012년부터 매시브 브리딩에서도 골 다이렉티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환기시키고 있고요. 골 다이렉티드 매니지먼트는 가장 그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블러드 샘플을 중앙검사실에 보내는 것, 샘플이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빠르게 환자를 적절한 치료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이 사진은
심지어 PTINR도 카트리지에도 환자 옆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되겠고요. 이걸 기준으로 FFP를 투여하는 게 사실 유리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ABJ 아날라이저는 우리가 알비스 트랜스피전 트리거인 헤모글로빈치를 빠르게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코애귤로파시의 원인인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진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펄스 옥시메터처럼 아주 간단한 장비이지만 넌 인베이시브하게 헤모글로빈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마취과나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환자실에서 점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블리딩이 막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환자에서 자주 혈액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넌 인베이시브하게 이것들 헤모글로빈치를 검사해서 적절하게 수액을 투여하거나 적절하게 RBC를 투여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 오브 케어 피스코 엘라스 테스트인 TEG와 로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우리 코애귤레이션 매니지먼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자세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TEG와 로템의 이런 검사 결과를 보면 클롯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리고 클롯의 강도, 또 클롯이 다시 또 사라지는 것들, 파이브노라이시스 얘기하죠. 그거에 따라서 FFP, 팩터가 부족한 사람은 FFP, 파이브노젠 부족한 사람은 크라이오, 그리고 혈소판 또는 하이퍼파이브놀라이시스 때는 트라나엑스메이스를 투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임상에 많이 확립되어 있는데요. 클로팅 팩터가 부족해가지고 클롯이 늦게 생기는 경우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FFP를 투여하고 또 응고는 생기는데 응고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그게 혈소판이냐 파이브노젠이 부족한 것이냐를 판단해서 투여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문제는 이 로템 TEG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가지고 FFP 크라이오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히 타임 딜레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크로스 매칭을 하고 녹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도 치료의 시기가 좀 늦을 수 있고요. 또 특히 FFP는 응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큘레이트 오버로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플라즈마가 투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렁 인저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템 TG가 굉장히 빠르게 어떤 검사 결과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연 또는 이런 또 수액 제재, 혈액 제재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이런 에피커시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네미아가 있는 환자에서 FFP를 과량 투여하게 되면 과량은 아니죠. 치료 농도 용량으로 투여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RBC 트랜스피전 유발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사실은 특별히 코애귤로패스가 많지 않다면 그냥 블라인드하게 FF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코애귤로패스를 치료하기 위해 투여된 FFP일지라도 아네미아를 유발해서 또 RBC 트랜스피전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사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사용의 편의성 때문이겠죠. 프랑스에서는 분말화된 건조된 FFP 플라즈마 제제가 있어서 이걸 물에 섞어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외 주둔군이라서 사용하고 있고요. 미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걸 빌려서 사용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무튼 없지만 이런 분말 제제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로템 이제 TEG 가이디드 코애귤레이션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보면 과거에는 FFP가 있어야 될 자리에 PCC 프로스트로미क 컴플렉스 컨센트레이트가 더 강조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크라이오가 있어야 할 자리에 파이브노젠은 분말을 바로 투여하라는 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시대의 변화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컴포넌트 트랜스퓨전 할 때 FFP나 크라이오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많은 볼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클로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스롬빈, 스롬빈 그리고 파이브노젠과 파이브린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 응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것들만 분말로 투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점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스로믹 컴플렉스 컨센트레이트는 팩터, 바이타민 K, T 팩터들은 모은 분말 제제고요. 파이브노젠 컨센트레이트는 그야말로 파이브노젠 모은 분말 제제인데요. PCC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아쉽게도 파이브노젠 컨센트레이트조차도 사실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과량 사용하게 되면 국내의 다른 병원들이 쇼티지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PCC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FFP 피가할 때 크로스 매칭과 또 녹인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FFP는 과량의 볼륨이 들어가서 서큘레이트 오버로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플라스마가 투여되기 때문에 렁인절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팩터의 컴포넌트도 4팩터 PCC 경우는 FFP보다 팩터의 9, 팩터 7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코애귤레이션 유리하고요. 또 스롬보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테인 C와 프로테인 S, 안티스트롬빈, 헤파린 등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파이브로젠 컨센트레이트도 크라이오에 비하면 똑같죠. 크로스 매칭 도잉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될 수 있고 트랄리 발생되지 않고요. 좀 더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고 패서젠 리덕션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PCC가 와파린을 리버설하는 그런 인디케이션으로만 급하게 리버설하는 인디케이션으로만 사용됐는데 지금은 브리딩 매시브 브리딩이라든지 코애귤로패시 환자에서 블리딩 매니지먼트에 코애귤레이션 매니지먼트의 기본 그걸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저희 대한마취통증학 계지에서 발간된 건데요. 로테물 베이스로 파이브로젠이 부족한 경우에 파이브로젠 컨센트레이트라든지 크라이오를 정량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소개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로즈되는 형태, 크기 또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골, 타겟에 따라서 우리가 파이브로젠이나 크라이오 프리스피티를 투여하든지 아니면 FFP를 투여하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춰서 골 다이렉티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피전이 트라우마 환자들 많이 시행되는데 이미 2011년에 그 로템이라든지 비스코엘라스틱 테스트를 베이스로 해서 FFP보다는 크로팅 팩터, PCC라든지 파이브로젠 컨센트레이트를 이용해서 환자를 매니지하는 것이 혈소판 수혈이라든지 RBC 수혈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이미 연구 결과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미 PBM 매니지먼트에서도 이 세 가지 필라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POC 비스코엘라스틱 테스트를 이용해서 프로스로믹 컴플렉스 컨센트레이트와 파이브로젠 컨센트레이트를 투여하는 이런 치료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 아웃컴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소개되었습니다. 문제는 TEG와 로템을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려운 수작업, 그러니까 파이페팅 같은 게 필요한데요.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그냥 카세트만 끼고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자동적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고요. 심지어 로템의 경우도 카세트에 이런 샘플 밭들을 그대로 거꾸로 꽂으면 이 네 가지 트레이싱이 손조작 없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도입해서 임상에 적용되면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밸런스드 IV 프린트를 우선순위로 사용을 고려해라. 결코 노말 셀 라인은 노말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매시브 브리딩 환자에서도 MTP 프로토콜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골 다이렉트 매니지먼트를 해라. 그리고 비스코엘라스틱 테스트를 기본으로 한 팩터나 파이브로젠 컨센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세 강의가 다 끝나고 Q&A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되고 있어서 Q&A 어차피 끝에 이제 패널 디스커션 시간도 같이 있고 하니까 바로 세 번째 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현주 교수님은 199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에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고대의대 구로병원 마취통증학에서 교수로 계시고요. 대한수혈대체학회 학술이사를 하시고 대한환자의 혈액관리학회 재무이사, 대한부위마취학회 재무이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고대한병원 시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술실에서의 셀 셀비지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 블러드 셀 셀비지 혈구 해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PBM의 그 세컨 필라에 세 개 필라 중에서 두 번째인 세컨 필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나오는 그 블러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즉 그 환자 수술할 때 나오는 이 그 전에 이렇게 출혈이 되면은 이게 석션 통으로 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모아서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셀 셀비지 그 장점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수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엘로제닉 RBC 트랜스퓨전을 했을 때의 뭐 부작용 같은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고 잘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아주 빨리 환자 본인의 피를 트랜스퓨전 맞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또 큰 관점이 되겠고 그 셀세이브로 모아진 RBC가 엘로제닉 RBC와의 그 비교해서 우위점이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신선하다. 그 다음에 실온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적혈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라이프 스팬을 가지고 있다. 또 RBC의 그 뭐 디폼볼티나 오스모틱 그런 멤브레인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는 아주 좋은 적혈구다 하는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 혈액을 이제 투여했을 때의 장점은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트랜스퓨전으로 전파되는 그런 바이럴 박테리아를 전파를 막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올 때 생성될 수 있는 알로 이뮤나이제이션을 좀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미 환자가 수혈로 인해서 알로 안티바디를 가지고 있는 환자, 특히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을 받는 환자들은 이미 형성된 안티바디가 있는 경우에 이런 간과 신장의 수술 후에 리젝션 레이트가 높아져서 환자의 모탈리티까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수혈로 인한 이뮤 서프레션, 그 다음에 아까 언급됐듯이 트랜스퓨전 릴레이티드 아큐트 렁 인저리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이런 부작용들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그 셀셀비지를 하는 이 시스템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들어와 있는데 독일에서 들어온 프레지스 카비와 미국에서 들어온 헤모네틱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품 모두 세팅을 하게 되면은 전자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면은 헤마토크리트 60% 이상의 굉장히 농축된 적혈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헤파린 같은 경우는 99%, 포타슘도 95%, 그다음에 뭐 깨진 플라스마 헤모글빈 같은 경우는 95%, 특히 이제 암요티 플로이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넌 이멀시파이드 팩 같은 경우도 99%, 그 외에 프로테인 알부민도 90% 이상 제거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셀세이버는 수술실에서 보통 수술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문 뭐 직원 스텝에 의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과사가 마취를 하게 되고 수술실 서전이 들어와서 이 어셉틱한 석션 팁을 건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이런 블러드를 모아서 이 셀세이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셀세이버를 언제 사용할 수 있나 인디케이션을 보면은 현재 가장 퍼퓰러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심장 수술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오픈한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루틴으로 셀세이버를 사용하고 있고, 뭐 아우티어 어뉴리즘 럽처 같은 경우도 사용될 수 있겠으며, 특히 간 이식 수술, 리버 시로시스나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로 인한 간 이식 수술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이스 수술이 많이 사용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약간 컨트로버셜한 문제들이 있는 실색이나 이런 환자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사용이 많이 기대되고 또 개척 분야이기도 하겠죠. 트라우마 서저리, 소아에서는 이미 뭐 무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약간 컨트로버셜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온콜로지, 그 다음에 NS나 PS 수술 등의 인디케이션 되겠습니다. 컨트라 인디케이션인 경우에는 수술장이 좀 어떤 뭐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OP 필드에 뭐 클록틴 팩트, 젤폼 같은 걸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베타딘이 소킹이 좀 많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암요틱 플루이드나 투머셀이 있는 경우에도 좀 이게 주의를 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셀세이버가 이게 보험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세이버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21만 원 정도 보험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인정 기준을 보면은 모든 심장 수술, 그다음에 희귀 혈액병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해서 600cc 이상의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블리딩이 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받을 수 없는 무수혈 환자에게는 이게 셀세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툴이 될 수 있겠고, 또 그 이외에도 그 수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 자가 수혈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세이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급여 hay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7만 9천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이 셀세이버를 세팅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거의 반값인 8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미국의 뉴저지에 제가 PBM 벤치마킹을 하러 저희 병원에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토탈리바 아스토프라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오소패드라고 하는 셀세이버들이 이렇게 쭉 질비해 있습니다. 이거는 한 500cc 정도의 그 출혈량이 예상되는 그런 오이스 수술을 타깃으로 해서 굉장히 기동성 있게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셀세이버를 구비하고 쓰고 있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세이버의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인시전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출혈이 되겠죠. 그러면은 세프티관 석션 이 팁을 통해서 피를 모으게 되는데, 이 피가 응고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응고되면 안 되기 때문에 1리터 셀라인에 3만 유니트 헤파린을 믹스한 이 플루이드를 같이 이렇게 흘려보내서 같이 헤파린과 믹스된 피가 이게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저브어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40에서 150 마이크로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클롯이나 뭐 데브리, 본 세그먼트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셀라인을 공급해서 이 바울에 모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제 이 셀라인과 믹스를 해서 세척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이제 센트리퓨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해서 막 돌리게 되면은 이게 무게가 무거운 RBC는 아래로 깔아앉게 되겠고, 가벼운 이런 물질들은 위에 떠서 웨스트백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WBC, 플레이트리트, 근데 플라스마, 프리, 뭐 헤모글로빈, 안티코아귤런트, 헤파린, 펫 이런 것들은 다 벌어지게 돼서 주로 RBC는 이렇게 자동으로 모여서 리인퓨전 백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험 복을 하다가 6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다시 트랜스fer를 하게 되는데, 이 인퓨전 백과 환자 사이에 또 이런 마이크로 필터를 달아서 여기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WBC나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트랜스퓨전을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예상되는 출혈량이 뭐 아주 매시브하게 뭐 1000, 2000이 될 수도 있고 500 정도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소아인 경우는 더 작을 수도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합당한 이 사이즈의 볼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트랜스퓨전, 이게 오토이긴 하지만 백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백혈구 제거 필터를 여기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헤모네틱스에서 나온 류코가드라고 하는 이 필터인데, 이 필터의 사이즈가 0.3에서 3마이크로 정도 되기 때문에 백혈구 사이즈가 10에서 25 마이크라고 했을 때 백혈구를 필터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리인퓨전 백에 모인 RBC 농축된 적혈구를 환자에게 트랜스퓨전 하기 전에 이게 달아서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구체적인 언급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그 유럽에서 2018년도에 나온 마취과 의사들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럼 셀세이베즈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 것인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디악 바스큘러 서저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카디악 서저리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굉장히 블리딩이 많은 그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 수술 자체도 뭐 헤비하지만 카디오펄모널 바이패스를 돌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코글로핏이 이상이 오게 되고, 또 프레티드 펑션도 이렇게 이상이 와서 이렇게 블리딩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좀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서전들도 이를 인지하고, 또 특히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심폐기사가 있기 때문에 심폐기사가 아예 뭐 CPB를 세팅할 때 셀세이버도 같이 세팅을 해서 같이 동시에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많은 그 레포트를 통해서 셀세이버를 사용했을 때 심장 수술에서 알로제닉 트랜스퓨전을 뭐 거의 40% 이상 줄였다는 그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셀세이버를 사용할 때 혹시 이제 이 사용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체외에 나온
그 블러드를 재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펙션 레이트가 증가하는 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펙션과의 상관관계를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날리시스를 해봤습니다. 셀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오주레서가 한 2.29 정도로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퓨전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게 트랜스퓨전 파인트가 뭐 4파인트 이상 될 때는 오주 레이셔가 한 7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셀세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알로제닉 블러드를 사용하느냐 그 리스크 베네핏을 봤을 때 셀세브를 사용하는 것이 블러드 트랜스퓨전을 하는 것보다 더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이지만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블리딩이 많기 때문에 수술 전후를 봤을 때 뭐 혈소판이나 파이브리노젠 이런 수치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세이버의 모임피는 어떨까 이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환자의 그 홀블러드가 모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코어그레션 팩터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피는 셀세이버 프로세싱을 통해서 세척하고 센트리퓨전을 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웨스트백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여되기 직전에는 이런 팩터들이 뭐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파린 보통 이제 우리가 심장 수술할 때는 CPB를 돌릴 때 헤파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셀세이버에 모인 블러드에도 헤파린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수술 후에 포스트 블리딩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그런 그 이제 서전과 마취과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헤파린은 거의 다 제거됐다. 그다음에 토탈 프로테인 아브린도 상당 부분 거의 다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리버 서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버 서저리는 이제 리버 시로시스로 인해서 간이식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블리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헤파토셀룰라 캔서로 인한 간이식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현재 셀세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에 있는 경우는 거의 루틴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캔서인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약간 다릅니다. 서전의 뭐 내셔널의 환자나 보호자의 그런 이제 의견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식은 뭐 다 알려지다시피 굉장히 블리딩이 많은 수술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로제닉 트랜스퓨전을 했을 때 이뮤노 서프레션이 되고 또 이것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럴 인펙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간이식 때 트랜스퓨전을 최대한 줄이고 자기 부인의 피를 더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캔서일 경우에 이 셀세이버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디베이트가 있고 또 혹시 이제 이걸 리인퓨전 했을 때 튜머셀이 들어가서 뭐 메타스테시스나 리커런스를 증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스터디들은 이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헤파틱토미를 시행한 환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셀세이버를 사용하면 당연히 수술 중과 수술 후에 트랜스퓨전 레이트가 통계적으로 의있게 감소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이게 흥미로운 리트로스펙티브 아날리시스인데요. 헤파토셀룰라 캔서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에서 이 모은 블러드를 방사선 주사를 했습니다. 사실 간이식은 이문 펑션이 좀 이렇게 디프레션 시키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WC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이뮨 리액션이 일어나면 이 이식된 이런 간이 리젝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 투여되는 피는 항상 방사선을 주사해서 WBC를 다 이제 WBC나 뭐 T 림포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고 나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트랜스퓨전을 하지 않은 환자 그다음에 이 방사선 주사를 하지 않은 그룹과 또 한 그룹 세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술 중에 이 셀셀비지를 사용한 트랜스퓨전을 한 군에서 특별히 투머 리커런스 레이트가 증가하지 않았다 하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정형외과 파트와 트라우마 서저리에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 보통 500cc 이상의 출혈이 예상되는 환자가 대상이 되겠고 그러나 이제 본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스파인 인스트루멘털 스파인 서저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아주 미세한 그런 그 메탈 세그먼트가 나올 수 있는 환자들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 트라우마 서저리인 경우에는 컨타미네이션의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펠빅 프랙처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 오픈 프랙처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좀 그 컨타미네이션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이제 컨트로버셜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인디케이션은 그 토니켓을 사용하지 않는 토탈립 아스로플라스티나 아니면 스파인의 뭐 멀티레벨 퓨전 같은 것이 적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팔벽 프랙처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환자에서의 셀세이버의 사용은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에서 보면은 트라우마인 경우에 셀세이버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트라우마 환자들이 막 매시브 블리딩에서 수술실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환자 바이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나 또 마취과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 환자의 매니지 하는데 굉장히 또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되고 또 준비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에서 또 셀세이버까지 세팅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게 트레이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셀세이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이 셀세이버 이 머신을 준비하고 또 담당 또 직원이 있어서 세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 상과 영역에 있어서 그 사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상과 영역에서의 사용은 사실 이제 시셋 같은 경우에 압력틱 플루이드 엠볼리즘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용을 우려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내에서도 무술 센터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었던 병원에서는 상과 환자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셀세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에서 셀세이버를 사용할 때는 플라센타가 델리버리 되고 나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꼭 류코사이트 디플레이션 필터를 사용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인디케이션으로는 상과에서 뭐 플라센타 프리비아, 그다음에 어크레타, 포크레타, 유테라인 아토니 이런 경우에는 정말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매시브, 뭐 2,000, 3,000, 뭐 심지어 4,000 이런 CC의 많은 블리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셀세이버를 사용해서 그 피를 모아서 환자에게 준다면 트랜스퓨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영국에서 이 상과 영역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연구를 좀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고 사용이 활발하고 또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영국의 로얄 코넬 하스피탈에서 보고한 건데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조사를 10년 동안 조사했을 때 상과 환자에서 엘로제닉 트랜스퓨전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셀세이버 사용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거는 1997년부터 이렇게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헤모레티스 포 셀세이버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암요틱 플루이드에 오염된 블러드에서 티슈 팩터를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프리 와싱 단계에서는 이런 티슈 팩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와싱을 거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티슈 팩터 액티비티가 굉장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와싱을 하고 센트리퓨즈를 하게 되면 이런 티슈 팩처들은 이 위에 부유물처럼 떠서 이게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요틱 플루이드에 오염된 머터널 블러드에서도 이게 와싱을 하고 나서의 티슈 팩터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류코사이트 디플레이션 필터인데, 이 필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그 블러드 환자 몸에서 난 블러드에서 WBC 스퀘머스 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걸 와싱하고 났을 때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필터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거의 RBC가 농축된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베이트가 있는 캔서 서저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캔서는 이게 컨트롤버시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앱솔루트하게 컨트롤 인디케이션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셀세이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수술 필드에 서큘레이팅 말그스 셀들이 존재하고 또 이 셀들이 또 캔서의 뭐 리커나 매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캔서 환자들 셀세이버 사용할 때 리코사이트 디플레이션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말그스 셀들도 제거된다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퓨전으로 인한 그런 네거티브 이펙트를 고려한다면 캔서 환자에서 특히 이제 수혈을 거부하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무수혈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시 블리딩이 예상되는 캔서 환자인 경우에는 이 셀세이버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8년도에 이제
이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환자의 셀세이브를 돌리고 나서 그 블러드를 주기 전에 2개의 필터를 사용해서 보고 이제 이걸 RT-PCR을 돌려서 캔서에서 나올 수 있는 알파 피토프로테인 MRI의 센시티비티를 측정해봤습니다. 32명의 환자에서 그 블러드를 모아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서지컬 필드에서는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거의 20케이스에서 이게 디텍션이 되고 있습니다. 셀세이브를 돌리고 나서도 15케이스에서 디텍션이 되고, 그런데 필터를 1개 통과시키자 2케이스, 그다음에 2개를 통과시키니까 1케이스에서만 디텍션 됐다. 즉 그 필터의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필터를 통과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셀이 보이는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캔서가 바이어블, 그래서 그 액티비티가 있는 이 셀인가 아니면 바이어블 하지 않는가를 구분을 해봤는데, 바이어블한 그런 캔서 셀들은 셀세브를 돌리고 필터를 프로세싱 했을 때는 이 연구에서는 1케이스도 보고되지 않았고, 바이어블리티가 없는 그런 프래그먼트 정도가 1케이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인펙션이 되고 컨타미네이션이 되어 있는 필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트라우마 환자에서 중요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인펙션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펙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앱솔루트하게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는다, 컨트로버셜하다, 사용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이 엘로제닉 블러드 트랜스퓨전을 했을 때 포스트 오브 인펙션 레이트가 굉장히 증가하고 이게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리스크 베네핏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그래서 컨테미션 되어 있는 필드에서도 백혈구 제거 필터를 같이 사용하고 와싱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런 박테리아도 제거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사용했을 때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 와싱하기 전에는 1920의 3F의 콜로니 포밍 유닛을 보이고 있었는데, 와싱을 하니까 440까지 줄었고 필터를 하니까 19,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박테리아가 제거됐다. 그러나 이제 이 99%로 하지만 이게 소량의 이 박테리아가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셀세이브의 사용은 엘로제닉 블러드 트랜스퓨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PBM에서 더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 앞으로 그 사용량을 굉장히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류코사이트 디플레이션 필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압력득 플루이드나 튜머셀, 박테리아 같은 걸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환자에서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외국이든 우리나라에든 사실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 연구를 통해서 이 분야에서 이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이 상과 환자, 그다음에 암 환자, 그리고 트라우마 환자에서의 사용량을 증가한다면 현재와 같은 이 혈액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 몸에서 나온 이 대량의 블러드를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했을 때 특별히 어드버스 이펙트가 별로 작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계속 리포트를 통해서 퍼블리시한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이 PBM 발전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금 지금 일정에 비해서 뒤지고 있는데요. 네 번째 환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영 교수님은 2003년 이화여대를 졸업하셨고요. 순천향대학에 석박사 하셨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대한마취통정학회 학술위원, 대한이식마취학회 학술이사, 대한노인마취학회 운영이사로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특히 PBM 관련해서는 마취과에서 굉장히 빅 엑스퍼트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선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간 질환에서의 코아귤로패시, 그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 질환에서의 헤모스타틱 체인지와 그 다음에 컨벤셔널 코아귤레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의 한계점,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과 리버 페일리어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대부분의 응고 관련 인자의 생성과 분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간 질환이 있을 때는 간 자체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응고 인자 생성의 저하뿐만이 아니고 시스테믹하게 엔도데알리얼 디스펑션과 비장 비대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
응고 관련 인자들과 혈소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은 비타-K 디펜던트 프로코아귤런트 그리고 혈소판의 감소가 이제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하이퍼피브리놀라이시스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간 질환이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하이포코아귤러블 스테이트다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은 이 응고 상태 자체보다는 이제 바스큘러 업노말리티라든가 정맥 혈압 문제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고 이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 상의 코아귤로패시와 출혈과 연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간질환과 흔히 동반되는 인펙션이나 리날 페일리어 등도 블리딩 텐던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간 질환에서의 응고 상태 자체로 인한 이제 블리딩 텐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응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자가 다이나믹하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간 질환에서는 어느 한쪽이 아니고 액티베이터, 이니비터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혈소판 감소도 있는 반면에 본 윌브렌 팩터의 증가 그리고 그 분해 효소의 감소는 혈소판 감소로 인한 작용을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 해줍니다. 비슷하게 비타-K 디펜던트 팩터들의 감소는 또 프로테인 C나 S의 감소에 의해서 또 TPA 등의 증가는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 이니비터의 감소에 의해서 상쇄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프로코아귤런트, 안티코아귤런트 면이 모두 저하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포코아귤러블 스테이트이기보다는 나름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한 프로필락틱한 코렉션은 필요도 없고 출혈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리밸런스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수술이나 염증과 같은 임상 상황에 굉장히 취약해서 쉽게 깨져버리기는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평형 상태 그리고 간질환과 동반된 임상 상황들 때문에 생기는 블리딩 텐던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토 안티코아귤레이션 상태다. 그래서 혈전의 위험성은 많이 간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전의 위험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간 질환의 악화와 함께 나타나는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에서 나타나는 코아귤로패시 정도와 연관을 보이지 않고 이제 높게 나타나고 간 질환의 극단적인 상태인 리버 페일러, LT 환자에서도 보면 수술 중에 과응고 상태를 보이는 환자들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환자들에서는 출혈뿐이 아니라 혈전의 위험도 굉장히 높고 또 이것이 질환의 진행, 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출혈과 마찬가지로 에비던스도 부족하고 또 이 사람들이 출혈의 위험도 확실히 높은 것은 맞기 때문에 트롬보 프로필락시스 스트래티지는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들에서 보면 포탈 비너 트롬보시스가 있을 때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보면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리버 디지즈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어큐트 PVT가 있을 때에는 안티코아귤레이션 테라피를 하는 것으로 하지만 크로닉 PVT일 때는 출혈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타입의 간질환이 있는데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에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응고 상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CCT, 그러니까 컨벤셔널 코아귤레이션 테스트, 저희 보통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 1, 2, 3 뭐 이런 것들 이 검사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보면 사실 비단 간질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서 이 검사법으로 나온 진단된 코아귤로패시가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간질환의 극단적인 케이스인 LT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그 컨벤셔널 코아귤레이션 테스트 결과가 수술 중에 출혈이나 수혈의 필요성을 예측해 주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컨벤셔널 코아귤레이션 테스트가 PLT를 제외하고는 플라즈마의 프로코아귤런트 면을 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실제 그 응고 과정을 잘 반영해주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또 간질환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하이퍼피브리놀라이시스의 문제를 반영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래서 이 CCT로는 컨벤셔널 코아귤레이션 테스트로는 특히 간질환 환자에서의 다양한 이제 응고 반응 그 양쪽 면에 다 저하로 인한 이 밸런스를 반영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CCT를 바탕으로 한 코렉션은 역시 출혈 감소 효과를 줄 수가 없고, 간질환에서 뭐 인베이시브 프로시저 전에 하는 이제 CCT를 바탕으로 코렉션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불필요하고 효과를 줄 수가 없는 처치가 되겠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리스트릭티브 트랜스퓨전 스트래티지의 적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밸런스는 유지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취약하고 출혈과 스트롬보시스의 위험이 모두 높은 환자에서는 이 응고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기존의 컨벤셔널 코아귤레이션 테스트가 여기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앞선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비스코일라스틱 코아귤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이 비스코일라스틱 코아귤레이션 테스트는 혈장뿐만이 아니고 셀 베이스, 모든 응고인자들의 인터랙션과 그다음에 클론 형성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강도, 스테빌리티까지 모두 보여주는 검사로 좀 더 예민하고 정확하게 코아귤로패시를 진단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여러 특징을 갖는 간질환에서의 에비던스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간 이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보면 수술 전에 비스콜라스틱 테스트 베이스라인 그 수치가 수술 중에 출혈이나 수혈의 필요성 좋은 예측치가 돼준다고 하고, 이 연구에서도 포스트 LT 이후에 포스트옵 non-surgical bleeding, 즉 코아귤로패식 블리딩이겠죠. 그것을 예측하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간질환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피브리놀라이시스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럼 이 케이스들을 리버페이스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질환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리버 페일러일 거고, 그리고 밸런스가 많이 깨지는 상태가 수술, 그래서 LT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멜드 36의 LC 환자입니다. 베이스라인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을 보시면 역시 코아귤레이션 상태가 많이 이제 PTPTT 프롤롱게이션 돼 있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스코일라스틱 테스트를 보면 평형이 유지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요거 해석하는 방법은 요 앞이 이제 스롬빈 제너레이션 타임이라 그래서 코아귤레이션 팩터로 스롬빈이 생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PTPTT가 프롤롱게이션 되는 것과 이것이 프롤롱게이션 되는 것이 비슷한 의미를 갖겠고, 이 그래프의 굵기가 강도, 그래서 PLT나 피브리노젠의 기능, 그리고 피브리놀라이시스 상태는 그래프가 떨어지는 모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수술을 1시간 정도 진행했을 때 보면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비스코일라스틱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고, LT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타임이 리퍼퓨전 지난 후인데, 이때 보면은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에서도 그렇고 비스코일라스틱 테스트에서도 스롬빈 제너레이션까지 시간이 프롤롱게이션 되고 강도가 약해지는 코아귤로패시가 잘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에서는 코아귤로패시가 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스코일라스틱 테스트와 임상 상황을 봤을 때에는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수술이 끝나는 이제 안정기가 되었을 때는 역시 조금 더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멜드 40에 굉장히 이제 심한 간 질환 상태. 그래서 베이스라인 코아귤레이션 상태를 보면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은 굉장히 나쁩니다. 하지만 수술 처음 시작했을 때 비스콜라스틱 테스트를 해봤을 때 코아귤레이션 팩터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FP로 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강도가 떨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피브리노젠을 주고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수혜자의 간이 나간 무간기 때를 보면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집니다. 하지만 비스코일라스틱 테스트를 해보면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 멜드 24의
LC 환자입니다. 비교적 코아귤레이션 프로파일이 앞서 다른 케이스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1시간 후에 그 평형이 깨지고 하이퍼피브리놀라이시스 상태가 심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안티피브리놀라이틱 치료를 하고 이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에서는 제가 혈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경험한 케이스에서는 수술 중에 과응고 스롬보시스 때문에 문제됐던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샘플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또 국내 환자들이 백인 환자의 데이터에 비해서 스롬보 엠볼리즘 위험 자체가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질환 환자에서는 코아귤레이션 저하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안티코아귤레이션, 프로코아귤레이션 모두의 변화로 리밸런스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리밸런스 상태는 기존의 코아귤레이션 검사로는 잘 반영이 안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한 코렉션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밸런스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여러 가지 임상 자극에 의해서 출혈과 혈전의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여러분,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Q&A인데요. 저희가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있습니다. 연세의대 마취통증학과 구원효 교수님, 진단검사가 김신영 교수님, 그리고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학과 고상욱 교수님 계시고요. 일단 패널리스트들의 질문과 의견, 코멘트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플로어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고대현 교수님 통해서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조금 정리하는 도중에 온라인으로 지금 질의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신현주 교수님한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적혈구 회수기에서 적혈구만 회수되고 효소판이 벌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효소판을 구제할 수 있는 장비가 최신 장비가 소개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혹시 신현주 교수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네. 적혈구 회수기에서 이제 적혈구만 회수되고 효소판이 벌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효소판을 구제할 수 있는 장비가 소개되는데 이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장비에서는 효소판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단지 그 적혈구만 모아서 농축 적혈구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될 때 헤모네틱 5, 셀세브 5하고 카츠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 시스템이 2000년도 초기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에 추가 장치를 하면은 그 혈소판만 따로 우리 그 성분 체열할 때 분리하는 것처럼 시퀘스트레이션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 그게 급여에서 되지 않았고 장비 업체에서도 처음에는 조금은 의욕을 좀 보이다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디바이스 수입이라든지 그게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사실 저희가 셀 세이브를 하다 보면은 플라즈마 컴포넌트를 다 웨이스트를 하게 되죠. 클로팅 팩터도 없어지고 알부민도 없어지고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소판만 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신현주 교수님이 아까 보여주신 포스트오프로 특히 그 TKR 하고 나서 거기 드레이너 나오는 그런 블러드를 모아가지고 셀 세이빙에서 살비지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초기에 좀 아마 그 당시에 조금 시도가 있다가 아마 저희들이 너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그런지 업체에서 액티브하게 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뉴저지 앵그로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오스패드라고 하는 그 작은 셀세이버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기동력이 좋다 해서 좀 제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도입된 셀세이버는 굉장히 일단 그 크기가 크고 세팅하는데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기종이 미국에서도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제 우리가 국책 연구를 통해서 의료기기 개발 파트를 봤을 때 좀 유저들이 쉽게 사용하고 또 굉장히 안전성이 확보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암요틱 플루이드나 투머셀 이런 것들을 제거한 이런 우리가 이제 필터가 장착된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그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좀 더 그 파퓰러하게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패널 디스커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고상학 교수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네 분의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우선 그 장준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간이식 마취를 하면서 그 HCC 교수님 죄송한데 장준호 교수님은 지금 온라인 접속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신가요?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신영 교수님 대신 답해줄 수 있는 거 실수 네,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신현주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이식 마취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HCC 환자분들이 많이 간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에서 셀세이버를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용하는 거에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초창기에 좀 저항이 있다가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셀세이버를 사용하였고, 아까 강의에서 보여주셨듯이 그 루코사이트 디플레이션 필터를 해서 투모셀을 필터링을 하였을 경우에 그 투모셀이 다시 리인피전되는 그런 디텍트할 수 있는 레벨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HCC 환자에서 셀세이버를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그 롱텀 아웃컴을 봤을 때 HCC의 리커런스 레이트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보고를 하였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그 멜리그넌시에서 셀세이버의 사용에 대한 그런 그 교수님의 의견과 향후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또 안전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삼성서울에서 이미 그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연구를 하고 이제 퍼블리시 된 거를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서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캔서 환자들에 있어서 이거 캔서 환자인데 이거를 셀세이버를 사용해도 되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혹시 다시 이게 리인퓨전 됐을 때 환자 뭐 캔서가 뭐 리커하거나 매치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현재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나와 있는 데이터들에 의하면은 일단 몸 밖으로 나와서 세척이 되고 이 필터링이 되고 거기에서 나온 그런 투머 셀들은 바이어블리티, 그래서 액티비티가 거의 없는 걸로 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이 다시 리인퓨전 되더라도 뭐 이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꼭 100% 입증할 수는 없는 그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류코사이트 디플레이션 필터를 사용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투머셀이 다 필터링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구를 통해서 가시화할 수 있는 툴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리인퓨전 하기 전에 간단한 뭐 시약 검사를 했던 약간 이제 알파피토 프로테인 RT-PCR을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을 간단한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투머셀이 거의 네거티브 뭐 100% 나왔다, 이런 만약에 연구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상품화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서전들이, 좀 마취과 의사와 또 서전들이 그런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우연히 보니까 지금 패널리스트 포함해서 다 세 분이 간이식 마취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각 병원에서 지금 삼성서울은 셀세이버를 아주 액티브하게 사용하신 것 같고, 구본여 교수님 식초 세브란스 어떤지 궁금하고요. 박선영 교수님도 궁금하고요.
또 코애귤레이션 사실 우리가 홀블러스로 모니터링할 때 우리가 피지나 뭐 로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사용 신뢰는 어떤가 하고요. 특히 아까 파이브노젠 데피션시가 있거나 그런 환자들, 물론 파이브놀 라이시스가 있으면 월등히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걸 가지고 치료할 때 최근에 파이브노젠 컨센트레이트를 분말 재질을 사용을 좀 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크라이오나 뭐 다른 그런 그 냉동 혈장 제제 의존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들리시나요? 네. 네, 짧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 셀세이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부터 이제 제가 강제로 막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러닝 커브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서전이 계속 주의를 주고 퍼스트 어시스턴트가 블리딩 날 적에는 셀세이버 카테터로 석션을 해야 되고 그냥 이리게이션 할 적에는 그냥 석션 카테터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블리딩이 막 나고 그럴 적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제대로 분간 못해서 그런 러닝 커브에 다다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장 수술할 때 주로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것 같습니다. 퍼퓨저니스트가 있어야지만 그게 세팅해서 하는 게 또 그 러닝 커브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 이식하는데 그 펌프 돌리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해서 하지만 다른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럽 너스, 수술방에 있는 너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오히려 이 거꾸로 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과들이 거의 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FFP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크라이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브노젠 분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들여왔다가 잘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들여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생산을 원활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크라이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에는 셀세이버는 루틴으로 사용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셀세이버 사용하는데 이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날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 자체가 환자 혈액관리센터랑 무수혈센터가 오랫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제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사용법을 많이 숙지하고 있고 무수혈 센터 전담 간호사가 직접 와서 컨트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틴으로 사용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브로이노젠 같은 경우에 저는 크라이오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테스트를 해서 클롯의 강도가 떨어졌을 때 PLT, PC, 이제 SDP 이런 거 사용보다도 먼저 피브리노젠 컨센트레이션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산량 자체도 적고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아서 지금도 이번 달부터 일단 올해는 생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렇게 큰 센터들에서 그런 문제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아직 좀 저희가 사용할 양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리고 워낙 수혈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피브리노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렸던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도 장준호 교수님이 이제 나오시는 줄 알고서 IV 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IV 아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옵의 캔서 환자들의 아내미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것이 포스트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빨리 IV 아연을 줘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나왔고 보통은 다 굉장히 작은 규모들 50명, 50명, 1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나왔고 어떤 것들은 좋다. 장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좋은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거티브한 결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옵에 빨리 줬어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효과에 다다르지 못할 때 수술을 해서 그렇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란스에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나왔고 거의 250명 비교를 했고 한 10일에서 42일 정도 수술하기 전에 IV 아연을 영국 46개 기관에서 이제 주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끝에 컨클루전 보시면은 그 모탈리티나
트랜스퓨전이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팔로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 내리기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IV 아연을 프리옵에 주는 게 좋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IV 아연을 사실 프리옵에 주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사실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프리옵에 그렇게 일찍 오게 해서 아니미아가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정되고 수술합시다 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도 사실 주사실에서 IV 아연을 주고서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퍼실리티가 마련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한 연구 그 심장 수술이었는데요. IV 아연을 줬을 적에 다들 아시는 거지만 헵시딘이 확 올라갑니다. 장동혁 교수님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헵시딘이 사실 IV 아연을 확 주고 나면은 굉장히 증가하고요. 저희 병원에서 똑같은 이제 세팅을 가지고서 쥐에서도 해보고 사람에서 심장 수술에서도 했는데 IV 아연을 줬을 적에 헵시딘은 모두 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마우스의 경우에는 에리트로포이틴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휴먼에서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에리트로포이틴은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IV 아연을 이렇게 프리옵에 빨리 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가이드라인을 바꾸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리트로포이틴을 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 장동혁 교수님이 이제 온콜로지스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리트로포이틴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캔서 프롤리퍼레이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그 다음에 엘더리 페이션트에서 ESA가 더 문제가 될 텐데 이 엘더리 페이션트의 스롬보시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어저스트하고서 그걸 줘야 된다고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는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패널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중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지만 한 3, 4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영 교수님 혹시 코멘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예, 여보세요. 네. 제가 말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캔서 환자의 그 셀서이버 사용에 대해서 튜머셀 컨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이 수혈약 분야에서 패소젠 리덕션 테크닉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안에는 핵이 없지만 나머지 모든 백혈구나 튜머셀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이용해서 핵을 가진 모든 유핵세포를 파괴시키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혈약 분야에서 먼저 도입된다면은 오토로거스 블러드에서도 환자에게 투입하기 전에 이러한 패소젠 리덕션 테크닉을 사용해서 환자에게 수혈하면 좀 더 안전한 자가 수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패소젠 리덕션 테크닉은 튜머셀이 사실 퍼스트 타겟은 아니고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제 퍼스트 타겟인데 아마 수술 필드에서 염려하시는 박테리아 컨타미네이션도 같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약간 유사한 겁니다만 순천향 부천병원 진단검사에서 최수인 교수님이 했는데요. 혹시 셀세이버로 흡수된 혈액을 필터하고 수혈 전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뭐 김신영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신현지 교수님이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라디에이션
네, 지금 일라디에이션은 이제 LT와 KT인 경우에는 트랜스퓨전 하기 전에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 의학과에서 일라디에이션을 해서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오는데 보통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수가가 이제 추가되는 문제가 있지만 환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라디에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려되는 그런 그 T 림포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셀세이버의 모인 피를 일라디에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 김영우 교수님, 네, 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온 시켜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셀세이버 그 캔서 환자한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논란은 진작에 종지부가 찍어졌어야 되는 건데 계속 논란이 된다는 거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캔서셀은 사실은 캔서 환자들은 서큘레이팅 튜머 셀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캔서 환자들은 이미 서큘레이션에 캔서 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 캔서 있는 환자가 배 안에 예를 들면 블리딩 돼서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게 그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반면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했을 때 알로제닉 트랜스퓨전을 했을 때 캔서의 예후가 나빠진다는 거 다 증명이 됐습니다. 거의 많은 임상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자꾸 논란이 되니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세이버를 사용하는 거랑 알로제닉 트랜스퓨전 하는 거랑 한마디로 한번 붙어보는 거죠. 그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시스테믹 리뷰가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시스템 리뷰가 작년에 독일에서 퍼블리시 됐는데 리콜사이트 디플리션 그 필터를 사용했든 안 했든 서바이벌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꼭 필요하다면 계속 논란이 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저는 이 논란은 사실은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본료 교수님께서 아까 그 프리벤트 트라이얼 우리 영국에서 NHS가 펀딩한 트라이얼이고 지난번 학회 때 이미 디스커션이 됐던 건데 이 스타디 디자인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아이론 데피션시가 있는 사람들만 이거 한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아네미아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디를 좀 다시 디자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연구비가 생기니까 반드시 이거는 다시 좀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수술에서 실제로 스트롬보 엠볼로그래피가 정말 잘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러한 새로운 호메오스테시스 어떻게 보면 헤모스타시스의 호메오스테시스가 사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그 컨벤셔널한 툴로 어떤 진단을 내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미스 인터프리테이션을 일으키고 미스 트리트먼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의 그 방법으로 계속 트랜스퓨전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PCC나 저 시간이 충분해서 좀 짧게 끊어주십시오. 죄송한데 하여튼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연구비를 통해서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이것으로 이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도 출석 종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특강 세션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